네, 진행하는 방문각 도덕윤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주차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대 그리스 서양 사상에서 소피스트 분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직접 지은 저서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실상 모든 기록은 플라톤의 국가론 폴리테이아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제가 형상진료라든가 부동의 원동자라든가 이런 개념까지 말씀드렸는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가장 중심이 되고, 또한 에우데모스 윤리학도 이제 있는데, 이제 아들 이름들이에요. 아들 이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학습 수업 보조 자료와 함께 제가 별도로 1시간 정도 더 보강을 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깜짝 놀란 것이 1월가 이제 벌써 둘째 주 접어들었는데 연간 1년 그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처음부터 재작년도 그랬지만 제 카카오톡을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톡을 통해서 전화까지 연락이 돼가지고 뭐 1시간씩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이번에 연간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저하고 어떤 사전 교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치를 신청들을 해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다 이제 서울 쪽은 아니시고 다른 지역 분들이셨는데, 보고 계신 분들 보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 카카오톡 아이디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아직은 1월 초 날씨가 춥죠. 2월 4일이나 돼야지 입춘이 와가지고 조금 이제 추위가 좀 가시게 될 텐데, 저도 평소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책뿐만 아니라 이제 메인 서적이죠. 뭐 니코마코스나 국가론 같은 거 말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정치학이라고 두꺼운 책이 이렇게 있죠. 그것까지도 제가 학습 보조 자료로 고전과 윤리에 있는 내용, 교과서 내용을 싹 제가 이제 직접 타이핑해 가지고 여러분께 나눠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은 많은 철학자들과 관련한 곁가지 사이드 스토리들,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좀 보기 위해서 저도 도서관에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서관에 다니다 보면 마음이 편하죠. 편하고요. 자, 오늘은 어느 부분을 할 거냐면은 서양의 에피쿠로스 학파부터 해서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부분에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분하고, 그 다음에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기 전에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 부분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경험론 그리고 계몽주의로 넘어오면서 종교개혁, 그 시점이 1500년대에서 1600년대 넘어가는 시점인데, 르네 데카르트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는데 저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17세기 이래 데카르트의 전통을 이어받아 쭉 나오는데, 그 문제가 한 2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뒤로는 데카르트는 안 나오는데 방법 소설로 유명한데, 데카르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에 거의 모두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코기토 에르고숨.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임용고시에는 출제가 특별히 되지는 않고 있지만 교과서에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노자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신데, 스피노자까지도 오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는 데이비드 흉까지 가져왔는데, 영국 경험론. 근데 흉은 경험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극단적인 회의주의자입니다. 경험주의를 강조를 하면은 오히려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그 얘기도 오늘 드리겠고요. 그래서 서양 철학 이제 2주차 오늘 열심히 우리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에피쿠로스 1쪽을 보시면은 BC, Before Christ 341년부터 BC 270년인데 뭐 정확하진 않겠죠. 대략적인 내용인데,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고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가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살아계셨을 때가 BC 한 450년 정도라고 본다면 부처님은 뭐 470년, BC 500년 이렇게 되시는데 그 이제 이때가 그리스가 에게 문명부터 해가지고 그리스가 BC 한 뭐 4, 5세기까지 융성하다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사실 때가 BC 한 470년이라고 했을 때 450년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미 아테네가 여기 스파르타한테 패배를 해요. 근데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 그랬죠. 델로스 동맹이 펠로폰네소스 동맹한테 무너지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이미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한번 테르모빌레 전투를 했었죠. 영화 300이라는 영화 나오죠. 스파르타의 국왕 레오니다스가 300명 이끌고 가서 죽었던 전투, 마라톤 전투라 계속 이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톤으로 이어지고 아리스토텔레스로 BC 한 400년 정도까지 이어지는데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리스의 북쪽인데 현재는 마세도니아가 그리스랑 다른 나라죠.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이런 데예요. 연변 조선족 분들이라고도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시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마케도니아는 지금은 해체됐지만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의 통합이 됐다가 연방이 됐다가 분리 독립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마케도니아라고 딱 국명을 딱 만드니까 그리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유엔 가입도 허용 안 하고 EU 가입도 허용을 안 하고 그리스가 반대를 했는데 타협을 봤어요.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정을 서로 해주게 됐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BC 한 2세기, 3세기 정도 되면은 로마가 이제 발전하던 시기가 돼요. 롬. 근데 이제 로마도 되게 재밌는 나라가 뭐냐면 로물루스 형제가 건국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전설에 의하면 그리스로부터 이제 흘러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기 때 어떻게 하다가 롬에 갔는데 늑대한테 이제 키워져서 늑대져서 먹고 자랐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로마가 오늘 둘째 주니까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네요. 로마가 여기 라치오 지방이라고는 라치오 지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서울이라 치면은 뭐 위례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대 서울로 치면 그때는 서울이 아니라 위례성이라 그랬죠. 근데 삼국시대 때 이 라치오 지방이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전설에 의하면 로물루스 형제가 건국했다지만 선생님들 보시면 사람 단 2명이 어떻게 나라를 세웁니까? 도시국가긴 했지만 2명이 중심이 돼서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를 500명, 100명, 200명 정도 이제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갔는데 지금 이 라치오 지방이라는 데 여기서 파생이 돼서 라틴이라는 말이 생겼고 이 라틴이 언어가 라치오 지방에서 쓰던 언어가 라틴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는 라틴어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라틴어라는 게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도 흩어져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에스파냐, 그 다음에 갈리아 이쪽 프랑스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는 라틴어 계통이라서 이탈리아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는 라틴어의 후손이죠. 그래가지고 라틴어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언어라고 보면 돼요. 2000년 전 언어.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언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탈리아어가 됐고. 근데 아직도 라틴어가 남아 있습니다. 죽어 있는 언어예요. 고대 언어인데 어디서 쓰겠습니까? 라틴어. 선생님 어디서 쓸 것 같아요? 성경책에 라틴어가 바티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시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예요. 공식 언어. 그래서 미사 집전할 때는 라틴어로 합니다. 1965년까지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는 미사 시간에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었어요. 근데 이제 65년 이후로는 이제 각 나라별 언어로 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책을 이따가 종교개혁도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경책의 원본은 또 라틴어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언어일 것 같습니까? 성경책의 원본은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헬라라 그래.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스라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 때는 독일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예, 이제 교회 루터 목사가 이제 그때 하필이면은 또 금속활자가 이제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발명돼가지고, 자 이제 로마가 처음에 건국이 됐는데 뭐 동네 깡패라고는 할 수 없고 남자들끼리 몇백 명이 모여서 만든 조그마한 나라다 보니까 딱 이 로마의 옆에 있는 에트루리아라고는 먼저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남자들끼리 나라를 세우니까는 신부감이 없는 거예요. 신부감이 없어가지고 그 로마 남자들이 에트루리아를 쳐들어가가지고, 고대 시대 아닙니까? 한 2400년, 500년 전 얘기니까, 2400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에트루리아 남자 시민들, 아빠, 오빠들이 농사 짓고 사냥가 있는 나치간에 가서 마을 처녀들을 보쌈해 갑니다. 수십 명 이렇게 확 납치를 해가요. 납치를 해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며칠 지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찾아다니니까. 알고 보니까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 여동생 딸들을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트루리아 남자들이 쳐들어옵니다. 몽둥이 칼 들고 해가지고 진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로마가 왜 탄생하게 됐냐면은 지금이랑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저거 다 성범죄고 중범죄입니다. 근데 그때는 고대 시대입니다. 2500년 전. 납치돼가지고 이제 강제 결혼을 당한 신부들이, 여성이 이미 아기들이 임신을 한 거예요. 뱃속에. 그러니까는 임신을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생리가 안 나오니까 임신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의 아버지와 오빠들이 몽둥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고, 원하지는 않지만 정말 미워도 내 아기의 아빠가 된 강제 결혼된 남편들이 서로 칼 들고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면은 둘 다 죽든지 한쪽이 죽든지 엄청나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친정 아버지나 친정 오빠가 돌아가든지 내 아기의 아빠가 죽든지, 그러면 이 아기는 내가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로마 남자들하고, 참 로마가 재밌는 나라인데, 오늘은 이제 로마 얘기도 많이 드릴게요. 아우구스티누스 때 싸우고 있는데 여성들이 딱 가운데 낍니다. 껴가지고 싸움을 말려요. 여자들이 딱.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시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나 혼자 키워야 됩니다. 우리들이 키워야 됩니다. 전쟁을 그만두십시오. 어떻게든 잘 살아봅시다 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해요. 그리고 두 국가들이 힘을 합칩니다. 정치적으로 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로마라는 최초의 도시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왜 성공을 했냐면, 그리스 같은 나라는 좀 문제점이 뭐냐면, 스파르타도 아테네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을 해서 지면은 상대방들 노예로 다 삼아버렸거든요. 80% 이상이 노예자, 87% 노예자, 노예. 근데 로마는 왜 그리스랑 다르게 성공을 했느냐? 전쟁을 해가지고 점점 영토를 넓혀 나가는데, 이렇게 넓혀 나갈 때 같은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로마 시민권을 줘서 로마라는 국가의 영토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BC 한 200년 정도 전후하면은 이미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해 있고, 카르타고라는 여기 북아프리카의 이제 알제리, 모로코 지방 같은데, 여기에 그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국가가 있는데, 여기 포에니 전쟁이라는데 하니발 장군이 있었죠. 얘네들하고 로마랑 이 시칠리아 섬을, 여기와 코르시카 섬이 이렇게 있는데, 시칠리아 섬이 북아프리카, 여기는 상당히 문명이 발달해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집트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시칠리아가 무역을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로마한테 막 탄압을 받으니까 카르타고한테 도와달라 이러다 보니까 여기 두 강대국인데 여기 중간에 껴가지고 카르타고가 시칠리아에 영향력을 미치니까는 로마가 쳐들어갔더니 결국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됐느냐. 한니발 장군이랑 전쟁을 굉장히 오래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알프스 산맥 넘어온 로마를 쳐버리죠. 근데 로마는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 스피키오 아프리카누스 장군이 또 쳐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서로 빈집털이를 한 겁니다. 옛날 스타크래프트란 게임 보면은 본진 커맨드 센터로 서로 털어버리잖아요. 어디가 먼저 엘리미네이션 제거될 거냐 막 싸우는데 결국에는 로마가 이겨서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완전히 그냥 다 멸망시키고 성 허물어뜨리고 우물에다 막 독타고 그냥 돌무대기 그냥 집어넣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때 시대가 에피쿠로스가 이제 활동하던 시대인데 그리스 사람인데 자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에는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은 뭐가 좀 많이 발달했느냐. 무역. 동방에서도 무역을 해. 북아프리카, 이집트로부터 곡물 등 무역을 해. 아프리카가 여기도 지금은 사막이지만은 몇천 년 전까지만 해도 사하라 사막이 아니었다 그러죠. 풍성했다 그러죠. 여기서도 아프리카에 있는 물산들을 이탈리아 반도 유럽과 무역을 해.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의외로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이때가. 물질적으로. 전쟁이 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하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고. 이권 다툼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에피쿠로스가 살던 시대에만 해도 문화적으로나 이제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1990년대부터 한국이 80년대까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 중진국 1인당 국민소득 뭐 한 4,000달러, 2,000달러 이러던 80년대 이랬는데 90년대 오면서 이제 뭐 6,000달러, 8,000달러, 1만 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러면서 1990년대가 되면서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한 20년 어리시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압구정동의 오렌지족 지금으로 치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힙합 바지 입고 힙합 바지 구멍난 청바지 입고 머리 물들이고 남자들도 귀걸이하고 이게 오렌지족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빵빵하면서 길거리에 예쁜 여자들 돌아다니면 야 타! 그래서 딱 타면은 야타족이라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고 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리스의 에피쿠로스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1조. 여기 에피쿠로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에피쿠로스가 쓰니까? 의외로 이렇게 책 보고 있는 분이 에피쿠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책에도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한 50년, 70년, 80년 요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인데 요때 쓰여졌는데 사도행전 바울이 그리스 지방에 전도 여행 다닐 때인데 사도행전 17장 한 18절에 나옵니다. 되게 의외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AD 1세기, AD 1세기, AD 1세기, 2세기 넘어가기 좀 전에 나오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할 때 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그리스에는 헬라 지방에는 아직도 올림푸스 신을 믿고 있었고 로마도 신들의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올림푸스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지우스를 주피터, 아프로디테를 비너스 이런 식으로. 되게 신기하죠. 성경책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들이 나온다는 게.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의 정원이랑 케퍼스란 말이 있는데
이 그리스 지방에서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아고라 얘기를 좀 드렸지만 여자와 노예마저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집단 생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야,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니까는 요즘으로 치면은 맨날 술 먹고 파티하고 심지어 뭐 대마초 등 마약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아타락시아라는 것도 이따 알려드리겠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상 금욕주의에 가까워집니다. 금욕주의. 행복이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적으로 따질 때 간단합니다. 추구하는 쾌락의 양. 근데 현실적으로 얻는 쾌락의 양은 한계가 있어요. 물리적, 심리적으로 다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적으로 보면은 내가 요즘으로 치면은 넓은 아파트 평수에 뭐 50평 아파트에 2억짜리 자가용에 뭐 200만 원짜리 시계에 뭐 온갖 다 추구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은 한계가 걸려 있죠.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오히려 불행해진다. 행복의 양이 줄어든다. 또한 심리적인 쾌락. 나는 남자니까 굉장히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내 맘에 그런 미인들이 꼭 나랑 결혼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안 돼. 행복의 양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이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모의 크기를 줄여. 그럼 상대적으로 분자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해진다. 이래서 실제로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 무리를 케포스를 찾아갔더니 의외로 흥청망청 술 먹고 놀고 파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금욕해라. 자제하라. 그래서 도망간 사람도 있다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1쪽 보시면 쾌락주의 사고 방식. 죽음이란 육체를 형성하던 원자가 분리된 것이다. 이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서 영향이 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보면 그럼 뭐 당연하지. 죽으면은 뭐 관에 묻으면은 피부나 뼈가 다 썩고 그죠? 뼈는 좀 남아 있겠지만 그다음에 화장에도 재만 남고. 근데 지금부터 2400년, 2200, 300년 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죽고 나면은 원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47살이라 그러면 50년 전에는 세상에 이 몸이 존재하지 않았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하늘에 있던 공기 분자의 어떤 뭐 산소, 질소, 바닥에 있던 흙, 원소, 칼륨, 칼슘, 철, 인, 황, 이 성분이었어요. 저도 자연의 일부였죠. 그것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난자정자가 만나가지고 잉태가 되면서 이제 유전은 지네스틱스는 그대로 있지만 부모님이 섭취하는 그런 어떤 음식에 의해서 제 몸이 형성되고 계속 세포 분야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저도 죽으면 이게 흩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이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인생의 종점이라 생각하지만 원래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자연으로부터 온 어떤 구름과 바람과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큰 고통이 없다. 죽는 순간 내 원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 에피쿠로스는 무분별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영혼에 불안이 없는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야? 야, 우리 비싼 와인 먹어야 돼. 200만 원짜리 와인 먹어야 돼. 그러면 오히려 더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지죠. 자,
에피쿠로스는 필요와 결핍을 충족한 뒤에 쾌적한 만족이 지속되는 정욕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였다. 필요와 결핍을 충족한 뒤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일단은 이불, 옷. 배고파? 일단 먹어. 빵, 포도주. 그 다음에 그거는 먼저 충족을 한 다음에 정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미국 영화 뭐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아포칼립스 같은 막 디스토피아 미래에 막 뭐 해성이 충돌하고 막 좀비 사태가 발생해서 막 지구 멸망하기 전에 그런 영화 유튜브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구 멸망 하루도 안 남았는데 파티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남녀의 그런 어떤 이성관계 가지고 마약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욕이 없는 상태. 욕구, 욕망, 성적인 어떤 욕구도 포함이죠. 오히려 이걸 줄여. 그러니까는 여기 찾아갔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은 무슨 수도원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갔다니까요. 에피쿠로스의 감각 경험에 대한 관점. 이 책도 유명한 책인데 문종길, 김상범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율리아사 1, 2, 두 권짜리인데 이것도 사서 보시는 거 좋아요. 만약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진술 또한 거짓이다. 감각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이 참이다. 진리의 기준은 감각이고 감각은 개념에 앞선다. 진리의 기준은 감각. 이게 경험론주의자 똑같고 소피스트랑 똑같죠. 지난주에 배웠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판단한다. 감각은 개념에 앞선다. 자,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데카르트라든가 스피노자 같이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란 뭐냐? 소피스트, 에피쿠로스, 영국 경험론 쭉 이어지는 이게 이제 실용주의까지 이어져요. 실용주의. 듀이, 퍼스, 제임스. 진리의 기준은 감각이다. 혹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 감각이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냄새로 후각으로 맡고, 실제로 내가 이게 촉각으로 존재를, 감촉을 느껴야지만 이게 진짜 존재한다. 그래야지 인정할 수 있다. 감각은 개념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생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0조짜리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100조짜리 X1의 가운데 블랙홀이 있다. 이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알아낸 개념인데 이 사람이 그것까지 갈 수도 없고 그 당시 수십 년 전에는 이 여기에서 블랙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낼 수 있는 그 관측 기구도 발달하지 않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은하계가 이렇게 있는데 200억 개의 항성계가 돌고 있는데 왜 여기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돌고 있을까? 이성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해서 뭐 가서 내가 블랙홀을 빨려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는 여기 안에 강력한 중력을 발산하는 어떤 천체가 있어서 이 수백억 개의 별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하계가 유지되고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들은 오로지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들어야지 내가 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의 내용,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도서관 가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다 책 사서 볼 수도 없어요. 쾌락이란 축복받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끝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모두 이것과 관련지어서 일어난다. 행복하고 쾌락을 내가 얻지 않는 일은 굳이 하지 않는다. 안 해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끔 있죠. 아프리카에 가서 내 직업 그만두고 사실상 포기하고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에 가가지고 어려운 어린이 도와주는 구호 활동하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사람. 근데 거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죠. 모든 선택과 회피의 근원은
그것이 육체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우리를 영혼, 마음의 동요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인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1700년대, 700에서 800년대 넘어갈 때 700년대쯤에 누가 있었냐면은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레미 벤담.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 도덕과 입법 서설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시작이에요. 여기 보면은 딱 도입부 첫 서문에 인간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는다. 이게 시작이에요. 말이 비슷하죠? 맞죠? 말이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왜 공리주의까지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전통이 이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쾌락이란 욕망의 크기를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쾌락이다. 아까 얘기했죠? 쾌락은 즉 행복이고 선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분모가 있을 때 욕망의 크기를 줄여야지 내가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양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지니까 고통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 더 큰 쾌락의 상태란 없다. 그러니까는 이게 더 큰 쾌락, 최고의 쾌락, 최선의 쾌락이 뭐냐면 500억짜리 집에 살고 50억짜리 자동차를 살고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같이 결혼해서 살아도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진짜 행복이란 뭐냐? 고통이 없는 상태다. 고통이 없는 상태다. 그럼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수백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래도 아무리 사도 끝이 없으니까 차라리 마음을 비워. 내가 월세를 살고 반지하를 살더라도 만족감을 느끼면 돼. 그러니까 분모를 줄여. 내가 추구하는 쾌락의 욕망의 양을 줄여. 그러면 고통의 양이 줄어들어. 굉장히 역설적이죠.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치 있는 것의 판단 근거로서의 감각.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올해 2024년도 11월 23일인가 임용고시가 2025학년도 시험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좀 미리 예견을 하는데 소크라테스나 소피스트 하나 엮어서 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예감이 옵니다.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도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또 한동안 안 났던 거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 부분도 날 것 같아요. 진짜 날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많이 맞췄죠. 한 18문제씩 이상은 맞췄죠. 가치 있는 것의 판단 근거로서의 감각. 에피쿠로스, 인생의 목적에 관하여 40페이지 나오는데 나는 맛의 즐거움, 사랑의 쾌락, 듣는 즐거움,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서 생기는 즐거운 감정들을 모두 제외한다면 선, 좋음, 행복, 쾌락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름다움과 탁월함은 그것이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할 때 가치를 지니는데 따라서 이것들이 쾌락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 아름다움과 탁월함. 아름다움. 인간의 남자든 여자든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꾸민 상태에서 옷도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하고 아무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남성, 여성이라도 침팬지한테 가면은 걔네들이 그 아름다운 인간을 알아보겠나요? 못 알아보겠죠. 마찬가지로 외계인이든 동물이든 뭐든 하고는 같은 인간일지라도 우리의 미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지 못한다면 필요 없다. 건강한 몸의 지속적인 상태와 건강에 대한 확고한 희망은 이것을 정확히 계산할 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에게 확실하고 완전한 기쁨을 준다. 밀로의 비너스를 보면, 그 조각 작품 보면은 그 당시에 예쁜 여인상이 현재 여인상이란 맞아요? 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미스 유니버스 대회 이런 거 요즘 TV 중계를 안 하지만 옛날에 보면은 미스 통가, 미스 피지 분들은 미스 아메리카 이런 사람하고 달라요. 얼굴이나 몸매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문화권마다 다르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시한 게 뭐예요? 건강한 몸의 지속적인 상태, 건강에 대한 확고한 희망. 에피쿠로스들이 오히려 무분별한 뭐 알코올이나 뭐 약물이나 이런 어떤 의식주의 그런 무분별한 추구보다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건강. 쾌락에 대한 중요한 기준.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쾌락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가? 잠시 동안의 고통을 참음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더 큰 쾌락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같은 고통은 쾌락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모든 쾌락이 선이기는 하지만 모든 쾌락을 기본적으로 선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쾌락이 당장 선택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또 아니다. 또 모든 고통이 악이지만 이건 완전히 공리주의의 시조죠. 그렇다고 모두 회피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쾌락이 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방탕한 사람들의 쾌락이나 관능적인 쾌락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 영혼의 동요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이제 이걸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고통이 악이다. 근데 모두 회피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치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통이 왜 있어요? 충치가 이제 신경을 파고들어서 고통을 주는 거죠. 충치가 극도로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뇌까지 파고듭니다.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충치가 심해지면 어떻게든 뽑아냈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악이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오는 신호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자, 왜냐하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음주와 주연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죠. 흡연은 없죠. 콜럼버스 때 발견됐으니까. 아니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영혼을 괴롭혀온 혼란을 초래하는 잘못된 의견들을 물리치는 냉철한 관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극적인 쾌락과 개인적인 쾌락은 무엇이냐? 왜 그것을 강조했느냐? 쾌락이 삶의 목적이란 뜻은 중요합니다.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쾌락이 삶의 목적이란 거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미남 미녀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고 최대한 줄이고 정신적 불안에서 자유로워져. 정신적 불안,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돼? 내가 욕구와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신적으로 불행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 비싼 집에 살려고 하지 마. 그래서 이것은 음주, 연회, 정욕의 충족, 이성관계죠. 편안한 생활, 호화로운 식탁 등의 사치가 아니라 얻을 것은 얻되 금지할 것은 금지하는 동기를 탐구하거나 정신이 혼란할 때 생기는 잘못된 편견을 떨쳐내는 건전한 사유이다.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쾌락은 고통을 제거함으로써만 그 정점에 이룰 수 있다. 다시 한번 쾌락이란 무분별한 쾌락의 추구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더 불행해져. 어떻게 된다? 쾌락주의 역설이에요. 어떻게 된다? 오히려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다. 고통을 제거. 정신적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또 뭐가 된다? 쾌락. 내가 추구하는 쾌락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있는데 이 분모를 어떻게 최대한 다운시켜라.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쾌락이 높아지기 때문에 행복, 선,
오히려 이것이 결과값이 올라간다. 아시겠죠?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금욕적 성격과 절제, 개인주의적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 모여 살았지만, 동굴 같은 데 모여 살았지만, 사실상 잘못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 보면 막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마약하고 춤추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은둔 생활에 가까워. 내가 추구하는 쾌락을 줄여야 되니까 오히려 명상을 하고, 육체에서의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란 사회 정치적인 삶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절제하고 부정함으로써 달성되는 마음의 영혼의 평온함, 그것이 바로 아타락시아다. 아타락시아 이따 또 나올 텐데,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아파테이아인데, 이것도 마음이 평하긴 하지만 이건 스토아인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정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부정화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는데, 오히려 아파테이아 스토아에서는 세계 시민주의,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강조해. 우리는 이 세계라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출연자일 뿐이다. 이제 이거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자, 이제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사도 바울 죽을 때쯤이죠. 이때 죽고 나서 이제 동서로마 분열되기 전에 이제 오현제 시대 때 이제 이때인데, 자, 이때 이제 이 에피쿠로스 아파테이아 이 스토아파의 회랑이라고 합니다. 회랑. 네, 이 에피테토스, 제논, 클레안테스,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스토아파들인데, 에피테토스는 노예라고 했죠. 예. 이것도 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의 차이.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예요. 예, 이제 이 사람이 오현제 마지막 황제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화면인데, 이때까지는 로마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스토아파인데 잘 유지되다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 코모두스가 황제가 되고 이제 로마가 이제 망해가는 길을 달리게 되죠. 근데 이제 첫째 시간 정리하고, 이따가 제가 AD 200년대에서 300년대 넘어갈 때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얘기를 제가 좀 할 건데, 또 City of God, 로마가 왜 그때 이렇게 기독교가 퍼지게 됐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왜 나왔는지, 이 사람은 누구였고, 동서로마 교회라든지 소피아 성당이죠. 제가 저기 필리오케 논쟁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고, 좀 쉬었다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 모니카에게 바치는 헌정시, 이제 스승인 암브로시우스가 썼던 시인데, 이것도 임용고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엽님의 번역본입니다. 바티칸 대사하셨던.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희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이따가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신법,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 이걸 얘기를 또 드릴 거예요. 지난 첫째 시간에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쭉 가다가 스피노자, 종교개혁을 좀 한 다음에 성경과 성서의 차이, 둘째 시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지,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제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때 어떤 변화가 있었고 현대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 또 칼뱅 얘기를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코기토 에르고숨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 무한실체, 유한실체 얘기, 교과서에 나온 얘기, 스피노자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계속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흉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